저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이 고가 지역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8월이나 9월 어느 즈음부터 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자,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50일 정도 지났는데, 뭐, 6.27 대책이든 그 이후에 세후 나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 일단 이전에 경기가 좋지 않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났었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 집값이 올랐죠. 네. 서울의 뭐 일부 지역, 또 뭐 지방은 아니기도 하겠지만, 단기간 집값 크게 올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스트레스 DSR 3차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당연히 그 전에 따른 마지막 이제 연끌 수요가 그렇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미국 주가 어땠죠? 분위기 엄청 좋았죠. 한 두세 달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뭐 5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3,100, 200 뭐. 맞아요. 지금 상당히 단기간에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가 부동산에도 같이 저는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담대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 부동산 관련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인지. 저도 이번 대책 보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강력하다. 네,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제일 뜨겁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잡겠다는 거죠. 네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수도권에서도 안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걸 통으로 묶어서 한 게 조금 그러니까 좀 핀셋 규제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통으로 묶어서 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억 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14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일단 6억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LTV가 제로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내가 세 번째를 사고 싶어? 그러면 전액 다 현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주택자인데, 자, 1주택자가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할 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규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에는요, 조건이 어땠냐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LTV 같은 경우도 70%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규제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LTV가 50%입니다. 물론 사실 LTV가 아무 의미 없죠. 왜냐하면 최대 대출이 6억인데 이쪽 지역은 뭐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 집도 많은데 20억짜리 집에 LTV 50%면 10억인데 그렇죠. 최대가 6억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의미인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40년, 심지어는 50년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30년으로, 최대 30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대가 6억이 대출 가능하잖아요? 근데 6억을 30년 동안 상환을 하면은 거의 매월 3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6억 하면 진짜 뭐 부자로 갈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고, 뭐 엄청 큰 돈이지만 옛날처럼 큰 돈이 안 느껴지는데, 매월 거의 300만 원을 30년? 30년. 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거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새 아파트 지금 입주할 때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보통은 내가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를 때 내가 전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 잔금을 전부 다 내 돈으로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 돈으로 하라는 얘기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다가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요게 LTV가 80%, 그래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70%로 줄이고 거기에 플러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를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규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전부 다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도 6억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 대출에도 이제 이 최대 대출 한도를 지금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어요. 자, 어떻게 영향이 있냐? 우리가 이제 매매,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받는 정책 대출이 이제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도 대출 받잖아요? 요게 버팀목 대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2억 5천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디딤돌 대출을 2억에서 4억까지.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 우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이런 정책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뭐예요? 한도가 작게는 5천, 많게는 1억까지 감소하는데 이게 수도권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매우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억 2천에서 많게는 3억까지 대출을 지금 해줬는데 이제는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책 자금에 대한 이 대출의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이러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지역 영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30대, 40대가 집을 주요 사는 층인데 작게는 5천에서 1억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많으면 2, 3억이나 한 4억, 5억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은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고가 지역일수록 영향이 좀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아파트는 악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수에도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 2억이면 대략 한 3억 5천 정도의 지방의 아파트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억에서 한 6억 정도 매매 가격인 지역들로 상대적인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0억이야. 왜냐하면 최대 대출 6억까지는 해주니까 뭐 작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의 내 자금에다가 최대 대출 6억 받아서 물론 30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10억 원 이하 정도로는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분양 데이터를 보면은 84 타입,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4억이나 5억 이하로 분양가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이런 미분양 중에 보물도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핵심 정리 한번 해주셨는데 네. 주담대 금지 이후에 지금 현재 네. 한 6월 27일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된 거죠?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좀 변화가 있는지랑 사람들 심리는 요즘 어떤가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걸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전국의 지금 상황을 데이터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KB 부동산에서 만든 이 매매 전세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먼저 이제 서울을 좀 보시면 자,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있죠. 네. 이 빨간색 선이 매수자 많음입니다. 근데 매수자가 많은 게 지금 확 내려왔죠? 거의 지금 매수자가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와 있고요.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요게 지금 매도자는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뜨거웠을 때가 이제 6월 22일 요 주간이 지금 가장 뜨거웠거든요. 얼마만큼 뜨거웠냐면 2021년 한 10월 달 정도만큼 정말 뜨거웠어요.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지금 딱 3주 만에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매수자는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다시 지금 늘고 있는데 자, 거래량을 보잖아요. 거래량은 훨씬 더 지금 처참합니다. 자, 요게 지금 거래 동향 데이터거든요. 네. 자, 거래가 활발한 거는 거의 없고요. 빵입니다. 거의 빵이고요. 네. 거래가 이제 한산한 게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거래 동향이 9.4예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 한 연말 정도 분위기? 딱 3주 만에 지금 급격하게 꺾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거래가 꺾이는 거는 지금 최근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담대 금지 이후에 거래량 엄청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중요한 네. 포인트는 매매만 주는 게 아니라 전세도 보시면 전세도 지금 17.5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난 한 2023년 이후로 처음에 이렇게
지금 훅 떨어진 게. 그래서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마저도 지금 거래가 완전히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물은요? 네, 매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매물의 상황을 리치고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물 진감을 누르고요. 여기서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매물이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물은 지금 계속 지금 감소 지금 하고 있죠. 예, 여전히 지금 매물은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줄어들면서 지금 거래는 완전 급감을 하고 있는 거죠. 매매 전세 전부 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뭐 매물을 뭐 팔려고 지금 내놓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렇다 해서 뭔가 집을 가지신 분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상황도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둘 간에 이제 지금 이 힘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이 고가 지역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제가 올해 하반기를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고 아마 8월이나 9월 어느 즈음부터 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025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08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8, 9월 달 정도부터는 뭔가 좀 징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8, 9월 때부터 위험하다고 보시는 뭐 이유가 뭔데요? 일단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고평가지 저평가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평가 요게 이제 서울의 전체 데이터이긴 하지만 서울의 지금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379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한 번 올까 말까 초래 매도기로 할 때 21년 연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 3차와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는 최대 대출을 6억까지를 완전 고정시켜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가 급격하게 아마 쪼그라들 겁니다. 뭐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은 현금을 이제는 최소한 10매덕에서 20매덕, 30매덕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 자체를 완전히 이제 옥죄어 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맛보기에 불과하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이런 2차 찌라시도 나돌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좀 진정을 좀 시키고 이런 자금들을 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물꼬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까지 혹시라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같이 겹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서울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상향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기사 봤는데 이건 뭐 찌라시인 건지 뭐 진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 검토를 아마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금의 이런 대출 옥죄기로는 계속 시장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극약 처방을 지금 내린 건데 시장이 조금이라도 다시 뭔가 좀 이런 올라가는 기미가 있다라면은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30억짜리라고 해서 30억이 아니라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 보유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증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출 옥죄기로 시장을 앞으로 더 누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아까처럼 6.27 대책 그 분석하신 거에 따르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어질 텐데 왜 누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많이 눌리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가 시장일수록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23년부터의 부동산 시장의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큰 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 왜곡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을 옥죄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옥죄잖아요. 거래가 보시는 것처럼 완전 급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급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돈이 있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현금 가지고 살 거고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도 지금 신고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오판을 할 수 있는 시장 다시 또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6억 대출 한도와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 만들어 서민이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저는 정부의 취지를 어떻게 느껴보냐면 이제 서울에 이제 집값이 특히 이제 고가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 이 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할 수는 없죠. 네, 계속 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좀 진정되고 가격 정상화 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저는 또 정책을 다시 또 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워진 과열된 시장을 좀 워워시키는 이런 측면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정이 좀 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정부에서 또다시 대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도권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유입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깝게 보시나요? 일단 이것 때문에 당장 뭐 지방 시장이 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은 규제를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가을 연말 특히 내년부터는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지방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제가 울산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좋게.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올해는 제가 대구는 또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근데 대구도 약간 지금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지방이 각광을 받는 건 아직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지방은 워낙 그동안 가격이 억눌려져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격차가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만큼 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건축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거든요. 거의. 더군다나 이제 진짜 공급 절벽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저는 이제 뭐 한 올해 말 내년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지역들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집값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회복된다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사는 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경매나 이런 걸로 하면은 지금 사는 것도 저는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저도 한 5년 반 만에 저도 최근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에. 네. 이유가요? 혹시 어느 쪽 그래도 지역이 힘들면 도라도? 네. 경기도에 이제 분양권을 하나 받았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저평가된 요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굉장히 이제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다 보여서, 그러니까 수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호재도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정도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좀 더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 같은 게 충분한 예고 없이 발표되고 즉시 시행됐잖아요. 6.27 이후에 28일부터. 제가 이거 그게 또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말임에도 바로 시행됐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보완책은 뭘까요? 아마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있겠죠.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지만 계약금 2억 날렸다. 그걸 누가 구제해 주죠? 그렇죠. 아무도 구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겠다. 그거는. 맞아요. 진짜 열받죠. 그 당사자가 된다면 맞습니다. 이게 뭐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 그분한테는 해당이 안 그럼요. 되죠. 그러니까 아니 2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정부가 그랬는지는 취지가 이해됩니다. 이걸 또 뭐 미리 발표를 하면은 그 사이에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연끌을 하거나 또 이럴까봐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막상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최소한 피해자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는 게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나오면서 특정 지역의 가해를 반복시켰던 이유는 뭐고 이를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뭘까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토지거래 허가 토호제 풀었다가 묶으면서 마용성이 마포와 성동구가 막 오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어떤 깊은 고민 없이 또 부작용 없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요. 토호제를 저는 왜 풀었는지 아직도 저는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을 토호제를 풀어보니까 순식간에 미친 듯이 이게 난리가 났고, 그리고 다시 이걸 또 다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한 이후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토호제나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토호제에서 시장이 잡혔나요? 시장이 안 잡혔어요. 오히려 거래만 너무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호제는 저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대출이나 이런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감안을 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그러진 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23년, 2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국의 지역이 100개가 있잖아요. 이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요 21년 10월에 고점을 여전히 회복 못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때보다 한참 낮은 가격, 조금 낮거나 많이 낮거나 전국의 대다수가. 근데 서울 강남의 고가 지역의 일부만 지금 정고점 뚫고 지금 완전 신고가 지금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일부 지역에 지금 이렇게 고가를 간 거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열풍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런 원인들이 저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호떡 뒤집듯이 그냥 뒤집는 23년과 24년에는 그렇게 막 50조씩 쏟아부어가면서 특례대출 쏟아부어가면서 그 다음에 증여세 뭐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도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늘려가면서 그때는 또 집값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활기를 돌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는 또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강력한 규제로 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는 어떤 정권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떤 뭐 거기가 국토부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한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뜨거운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서울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요 사상 최고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그중에 고가 아파트 여기가 제일 좋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주택담보 연체율은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경매 건수도요 2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장인데 경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020년은 굉장히 저금리였잖아요. 자, 근데 이 저금리가 보통 이제 5년을 묶어놓고 5년 이후에 다시 이제 금리가 바뀌는데, 그러면서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25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환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부담을 못 하니까. 거기에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거리 증가나 이런 것들 생활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례대출, 저는 참고로 이제 28년이나 29년까지는 저는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특례대출이 23년, 2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이 특례대출이란 건 뭐냐면요 딱 5년 동안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5년 동안만 어떤 지금의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해서 낮게 받는 거예요. 자, 근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23년, 24년, 5년 다음은 몇 년이요? 28년, 29년. 그래서 특례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하는 것처럼 28년, 9년에 또다시 이런 게 시장에 저는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